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천을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나 이번에 대출 받아서 주식 샀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은행 문이 잠기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도 신용대출이 막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고 있고 정부는 매주 비상점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축제인데 왜 정부만 비상등을 켜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폭발의 실체,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하게 대출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최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9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인 4월에 3조 5천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증가폭이 3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신용대출입니다. 4월에는 9천억 원이 줄었던 신용대출이 5월에는 반대로 3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코스피가 5월 한 달 동안 6천선에서 8천선까지 급등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을 뚫어 주식시장으로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비투라고 부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0조 8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수도권 중저가 주택 거래량 확대와 신규 분양 중도금 납부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연끌과 주식 비투가 동시에 터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본 정부가 즉각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미 강한 카드를 준비해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말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는 평균 1% 안팎, 계산해보면 5개 은행이 한 달에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총 5,374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월 한 달에만 은행권에서 6조 9천억 원이 터졌습니다. 목표의 12배 이상이 한 달 만에 나온 겁니다. 금융당국은 즉각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고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고액 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자율관리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더 강한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등 이미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4월 발표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빚을 통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전면 제한, 주담대 한도 제한,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까지. 이제 대출로 집 사고 또 대출받아 주식 사는 구조 자체를 막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3년 누적 기준 1%포인트 오르면 4-5년의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이 0.25에서 0.28%포인트 떨어집니다. 오늘의 빚이 45년 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환경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렸고 8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이 늘고 원화 약세와 물가 불안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는 대출 이자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묘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금통위는 금융 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5억 원을 빌린 사람에게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 해에 5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수익은 기대이지만 이자는 확정 비용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빚들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시나리오 1 연착륙. 긍정론을 대표하는 KB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1만 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사이클 붕괴나 금리 급등 중 하나라도 시그널이 나와야 증시 랠리에 타격이 오는데 이 시그널이 단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AI 반도체 중심의 실적 상향이 주가를 지지하고 가계부채 규제가 서서히 효과를 내며 시장이 부드럽게 안정된다는 그림입니다. 유한타증권도 2026년 하반기 코스피 목표 범위를 7,600에서 1만 포인트로 제시하며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나리오 2 변동성 확대.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8,000선이 진정한 실적 기반의 리레이팅이라기보다는 단기 자금 유입과 투자 심리가 만든 거품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신호입니다. 빚으로 들어온 돈은 시장이 흔들리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시나리오 3 경착륙 경고. 가장 보수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연소득 1억 원, 대출자의 한도가 6억 5,800만 원에서 5억 5,6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줄어드는 등 대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새로 지정되면 하루 차이로 LTV가 70%에서 40%로 급락하고 20억 주택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1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빚으로 들어온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 자산 가격 조정과 연체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대출의 금리 구조를 지금 확인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오를 때 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숫자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위험이 실감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이 비중 점검의 시기입니다. 상승장에서 빚으로 번 수익은 실력이 아닙니다. 시장이 내려가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감당 가능한 손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대출 규제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지금도 정부는 추가 LTV 강화, DSR 확대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주택 매입을 계획 중이라면 규제 변화 모니터링을 필수로 해야 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자기 자본 비중을 여유있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숫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빚이 있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매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상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역대급 가계부채와 오르는 시장금리, 그리고 강해지는 대출 규제가 동시에 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축제 한복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상승보다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충격을 훨씬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은 탐욕을 키우고 하락장은 빚을 드러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재무 체력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을 과도하게 억누르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본 수업이었습니다.